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3단원 인체의 방어작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에는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특이적 방어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거든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 항원이 침입을 했을 때 그 항원을 인식을 하지 않고 어떤 항원이든지 그냥 무작위로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을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이적이지 않게 제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특정 항원을 인지를 해서 인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인식을 해서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이러한 면역 과정을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용어를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비특이적 방어작용들의 예로는 피부나 점막과 같은 물리적 장벽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도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예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식균작용 이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정 항원 종류를 인식, 그리고 이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종류는 림프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림프구의 종류는 B림프구와 T림프구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림프구와 T림프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B림프구, T림프구가 어디서 생성이 되고 또 어디서 성숙이 되는지가 구분되어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먼저 B와 T 전부 생성되는 곳은 골수가 되겠습니다. 골수. 자, 여기서 일단 생성이 일어나고요. 골수에서 둘 다 생성은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후에 성숙이 되는 위치가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성숙이 되는 위치가 B림프구는 여전히 골수에서 성숙까지 이루어지는 반면에 T림프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가슴샘, 우리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가슴샘 여기에 중간 가슴 있는 부분에 있는 면역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슴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숙과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B림프과 T림프구 이름이 붙게 된 계기도 골수를 우리가 본메로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첫 글자 따서 B림프구고요. 성숙되는 위치를 딴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슴샘을 타이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T림프구 이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해서 일어나는 제거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항원이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항원이 A다 하는 것을 인식해서 거기에 걸맞는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비해서 특이적 방어작용은 조금 더 강력한 면역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항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제거하는 거랑 어떤 특정 항원을 인식해서 이 항원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제거하는 거는 아무래도 효과가 이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게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이 왜 이렇게 구분돼서 일어나느냐? 아무래도 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 항원을 인식하기까지의 시간요. 지금 그 인식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인식하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원이 들어오면 그냥 구분 없이 다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협동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이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그 과정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항원 종류 인식 과정을 다른 말로 항원 제시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먼저 이때 관여하는 세포, 백혈구는 바로 대식세포가 되겠습니다.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가 일단은 대식세포는 특이적으로 항원을 인식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처음에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을 그냥 잡아먹습니다. 식균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항원의 제시 과정까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항원이 제시가 되고 나면 이 제시된 항원에 뭔가 특이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부터가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과정은 비특이적 방어작용 과정이고요. 이때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끌어들여서 일단 식균 작용을 통해서 병원체를 먹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병원체를 잡아먹은 다음에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이 효소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 항원이 생긴 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좀 3차원 입체적으로 생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항원을 삼킨 다음에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켜요. 분해를 시키고 나서 이 항원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항원 결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그 백혈구들은 이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항원을 인식하는 백혈구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백혈구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특정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항원의 항원 결정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된 항원 결정기는 초록 색깔 이 세모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원 전체가 아니라 초록 색깔 세모, 이게 항원 결정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항원들만을 다 이렇게 추려서 자신의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었죠. 비특이적으로 잡아먹은 다음에 이 항원을 분해해서 이 항원의 항원 결정기 부분만 자신의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항원 제시 과정이고요. 대식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슬라이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특이적 방어작용 과정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까 항원 제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세포성 면역으로 갈 건가 체액성 면역으로 갈 건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전부 다 대식세포가 항원을 결정해 준 다음에 일어나는 면역 과정이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포성 면역은 어떤 림프구가 관여를 하게 되냐면 세포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 림프구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글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냥 핵심 그림이다. 그냥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아까 대식세포에 의해서 항원 제시 과정이
일어나는 거 한번 같이 봤었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면에 항원 결정기를 막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 이 제시되어 있는 항원 결정기를 인식하는 림프구가 있습니다. 그 림프구가 바로 여기 보이는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림프구인데요. 보조 T 림프구는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아까 세포성 면역하면서 세포독성 T 림프구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 T 림프구라고 해서 동일한 T 림프구긴 한데 기능이 다른 T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아니고요. 지금은 새롭게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림프구가 새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조 T 림프구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떤 보조 역할이냐고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까 배웠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림프구를 한번 봤죠. 그 세포독성 T 림프구와 B림프구가 있었는데 그 림프구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활성화시켜주는 림프구가 바로 보조 T 림프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T 림프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항원의 종류가 만약에 A라고 하는 항원이라면 이 항원 A에 대한 항원 결정기가 대식세포 주변에 표면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원 A만 인식하는 보조 T 림프구가 일단 활성화되게 돼요. 이게 바로 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질 않는데 그래서 오개념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대식세포 주변에 항원 A의 항원 결정기가 대식세포 표면에 이렇게 제시가 된 상황이죠. 이렇게 제시가 되면 지금 이 세모꼴의 초록 색깔, 이 세모꼴 초록 색깔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는 보조 T 림프구만 이 대식세포와 결합을 해서 활성화되게 돼요. 이 활성화란 얘기는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뭔가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조 T 림프구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 항원 결정기를 제시한 대식세포와 만났을 때 이 항원 A라고 하는 이 항원 결정기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보조 T 림프구만 활성화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활성화되고 나면 이제 이 보조 T가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일을 하느냐. 두 림프구를 다시 활성화시켜주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세포독성 T 림프구라는 림프구와 B 림프구라고 하는 이 림프구, 이 두 가지를 활성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세포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동시에 어떤 항원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다시 한번 볼게요.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가 된 대식세포랑 만나서 자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된 게 지금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 상태가 되고 나면 세포성 면역으로 갈 건가 체액성 면역으로 갈 건가에 따라서 일단은 이 보조 T가 활성화시켜주는 림프구의 종류가 다른데 먼저 세포성 면역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포성 면역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침입한 이 항원 A가 어떤 특정 세포에 이미 감염을 시킨 경우, 그러니까 어떤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감염을 시켜서 어떤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포성 면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세포성 면역 과정 위쪽 화살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 이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도 증가시키고 어떤 분비물을 분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포 독성 T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거야. 표현을 하자면 갑자기 뭔가 자기가 인식이 됨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세포독성 T 림프구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 항원 A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들이 있겠죠. 지금 얘는 이 감염된 세포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항원 A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겠죠. 항원 A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와 딱 결합을 해서 이 세포를 죽이는 물질들을 막 분비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감염된 세포와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죽이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림프구가 세포독성 T 림프구고요. 이러한 면역 과정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를 완전히 직접적으로 딱 죽이는 거니까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보조 T림프구 이 과정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보조 T림프구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항원 A가 세포를 감염시킨 경우가 아니라 지금 이 항원 A가 체액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세포까지 감염시키지 못하고 체액에 그냥 떠다니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는 세포성 면역 과정으로 가지 않고 체액성 면역 과정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 과정에서 관여하는 림프구는 B림프구라고 하는 또 다른 림프구인데요. 일단 보조 T림프구가 이 B림프구, 아까처럼 똑같이 이 B림프구와 결합을 해서 이 B림프구를 증식 분화시켜주게 돼요. 이것도 뭐 일종의 활성화 과정이라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용어를 구분하자면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미 분화되어 있는 세포들을 그냥 일을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활성을 띨 수 있게 이렇게 바꾸어주는 걸 활성화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지금 증식과 분화 같은 경우는 B림프구는 아직 기능을 나타내는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가 아닌데 또 다른 세포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포로. 그런 걸 증식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증식이라는 건 B림프구의 숫자를 늘려주는 거고, 분화라고 하는 건 B림프구가 아닌 여기서 더 나아간, 그러니까 기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세포로 바꾸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화라는 개념은. 그래서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B림프구가 증식되고 분화되게 돼요. 그러면 증식되어가지고 수가 많아지고 어떤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세포로 나뉘어져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포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세포예요. 형질세포.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 보조 T에 의해서 B림프구가 증식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던 B림프구가 10개가 돼. 10개가 된 상황에서 한 7개 정도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한 3개 정도는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질세포와 기억세포의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항체. 우리 항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이러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지금 아까 침입했던 항원 A를 딱 붙잡아서 항원 A에 있는 이 항원 결정기에 딱 결합을 해서 이 항원 A 자체를 완전히 그냥 기능을 못하게끔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라앉힐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대식세포들의 신호를 주는 기능을 해가지고 다른 백혈구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신호가 되어주기도 해요. 어쨌든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형질세포와 동시에 기억세포가 일부 되었죠.
그쵸? 아까 한 3개 정도는 기억세포가 된다고 했었죠. 이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지금 항원 A가 침입했구나 하고 뭔가 기억을 하고 있는 세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기억세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 교과서보다 수능 특강에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A가 만약에 침입을 했다. 그러면은 먼저 대식세포가 이걸 받아들여서 비특이적인 반응이죠. 대식세포가 얘를 삼켜서 분해시켜서 표면에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항원 제시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왜 항원 제시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항원 A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보조티가 활성화돼야 되고 이 보조티에 의해서 또 항원 A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세포독성 T와 B림프구가 활성화되거나 분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원 제시 과정이 초반에 필요한 겁니다. 항원 제시 과정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지만 이 이후에 보조티가 이 제시된 항원을 인식하는 이 과정부터는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식세포에 의해서 항원 제시가 되면 이것을 보조티가 딱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항원 A의 항원 결정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수용체를 가진 보조티 림프구만 활성화가 된 다음에 두 가지 과정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세포 독성 T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B림프구를 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 아까 설명했었고요. 세포 안에 이 병원체가 시킨 상황이냐 아니면 체액이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두 경로 중에 어떤 경로를 활성화시킬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 과정으로 한번 가보면 보조티가 세포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 항원 A에 감염된 세포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했고요. 혹은 B림프구를 촉진시키는 과정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B림프구를 증식 분화시킨 다음에 이 분화된 B림프구는 형질세포 혹은 기억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특수한 세포로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체액성 면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안에 숨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오개념 없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항체의 구조를 잠시 살펴볼 건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항체에서 윗부분에 이렇게 항원 결합 부위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항원과 결합을 하는 부위인데요. 이렇게 항체는 아무 항원이나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항원 결합 부위와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항원과만 결합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들마다 이러한 항원 결합 부위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병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끝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잘 들어맞는 항체와만 결합을 할 수 있고 구조가 맞지 않는 항체와는 결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원 결합 부위와 맞는 특정 항원에만 항체가 결합하는 이러한 성질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를 잠시 다시 떠올려서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항원 A가 지금 몸속에 체내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항원 A에 대한 항체가 분비가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는 형질세포였죠. 그런데 이러한 형질세포는 B림프구로부터 분화가 됐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 B림프구는 그냥 분화되는 건 아니고 보조 T림프구로부터
자극, 즉 신호를 받아야만 분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죠. 형질세포로. 근데 이때 보조 T 림프구는 아무 비림프구나 붙잡고 분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보조 T 림프구는 그 이전에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한 보조 T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 과정으로. 그래서 처음에 항원 A가 몸속에 침입을 했을 때 대식세포가 이 항원 A를 잡아서 소화시킨 다음에 자신의 표면에 항원 A에 대한 이 항원 결정기를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 항원 A의 특이적인 보조 T만 활성화가 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 중에서도 항원 A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B 림프구만을 분화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분비된 항체는 항원 A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는 항체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연관성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다 배운 거거든요. 지금 이 과정만 이해하시면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볼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인데요.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역, 2차 면역. 이거는 둘 다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불리는 용어인데요. 먼저 1차 면역 반응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T에 의해서 특정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산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1차 면역 반응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1차 면역 반응 과정에서 일부는 형질세포로 분화를 했지만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를 한다고 했었죠.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2차 면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1차 면역 과정은 항체가 분비가 되기는 한데 소량의 항체가 느리게 만들어진다. 자, 이거는 2차 면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2차 면역보다는 훨씬 소량의 항체가 만들어지고 또 느리게 만들어집니다. 항체가. 자, 그런데 만약에 같은 항원이 다시 체내로 들어왔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에서 본 경우는 항원 A가 되겠죠. 이러한 항원 A가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는 기억세포가 활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돼요. 자, 봅시다. 아까는 우리가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다고 했고 1차 면역에서는 그쵸? 1차 면역에서는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소량이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리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항원이 또다시 들어온다면 이때는 이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억세포는 B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는 과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한번 들어왔던 항원이 다시 재차 침입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더 빠르고 강력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의 차이점인데요. 지금 위에 맨 위의 그림은 이제 1차 면역 과정, 우리가 배웠던 1차 면역 과정인데 한번 보시면 B림프구가 증식과 분화를 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1차 면역 과정까지만 해도 기억세포는 별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일단. 그런데 2차 면역, 즉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기억세포에 의해서 증식과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또다시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림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차 면역
과정에 비해서 2차 면역 과정은 훨씬 많은 다량의 항지세포가 만들어지고 속도도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강력한 면역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항원 A를 처음 주사했을 때 만약에 항체가 이만큼 생겼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만큼 생겼다면 항체 A를 이제 두 번째 똑같은 항원 A를 항체라고 했나요? 미안합니다. 항원 A를 두 번째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항체가 생성이 된다. 양이 한 2배, 3배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을 2차 면역이라고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백신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2차 면역 반응을 본딴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네요. 예방접종은 일단 백신을 접종해서 먼저 인위적으로 1차 면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근데 원래 1차 면역을 일으킬 때도 우리 몸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백신은 어떤 독성 물질을 굉장히 약화시킨 이러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생백신이라고 해서 그냥 살아있는 백신을 만약에 넣는다는 과정이라면 그 백신에서 어떤 병원체로 작용하는 부분을 제거한 백신이 되겠죠. 그러한 병원체가 되겠죠. 그런 병원체를 우리 몸속에 넣어서 1차 면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때 얻고자 하는 건 기억세포겠죠. 기억세포를 딱 형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그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백신 예방접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수능 특강 100페이지에서 선생님이 들고 온 그림인데요. 지금 가르쳐주는 이러한 원리에 의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실험 과정을 보시면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 2, 3를 준비한다. 여기서 이 X는 병원체가 되겠죠. 1과 3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었고 2에는 죽은 X를 주사한다. 지금 죽은 X를 넣은 이 2 같은 경우는 백신의 원리가 되겠다. 맞죠? 백신처럼 죽은 X를 주사한 경우입니다. 1차 면역이 일어나겠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나의 1과 2에서 그러니까 1은 생리식염수를 넣은 아이고 2는 죽은 X를 주사했던 아이입니다. 여기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청을 분리한 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혈청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1과 2에서 1은 생리식염수를 넣었고 2에서는 죽은 X를 넣었으니까 항체가 1에서는 생성이 안 되고 2에서는 생성이 되고 이 결과는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라를 보실게요. 과정. 다이의 2에서 얻은 혈청을 3에 주사한다. 자, 혈청을 3에 주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1, 2, 3에서 살아있는 X로 감염시킨 뒤에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혈청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혈액을 이렇게 만약에 채취를 해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자, 혈액 안에는 혈구와 혈장 성분이 있죠. 혈액에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원심 분리하게 되면 혈구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윗부분에는 혈장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는 다 혈장인데 지금 가라앉는 거는 혈구고요. 위에 뜨는 성분은 모두 혈장 성분인데요. 그러면 혈장 안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험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혈액 응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혈장 성분에서 단백질을, 그러니까는 응고 단백질을 제거한 혈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응고 단백질을 제거한 혈장을 혈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청은 다시 말해서 혈장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혈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마에서의 생존 여부를 보시면 원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만 넣었던 이러한 생지니까 죽겠죠. 이 병원체 X라고 하는 이 병원체는 생지를 죽이는 병원체였나 봅니다. 그쵸?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혈청을 제공한 게 아니고 죽은 X를 주사했던 지네요. 2 같은 경우는 죽은 X를 한번 주사를 했던 생지인데 또다시 X로 감염을 시킨 이러한 생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게 되겠고 이때는 어떤 면역이 일어났겠나요? 그렇죠. 이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 같은 경우는 아까 죽은 X 한번 넣었었고요. 그래서 1차 면역 한번 일어났고 그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X로 감염을 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형적인 백신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을 사용했다가 다시 병원체에 감염했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나서 우리가 병이 유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지2에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아까 혈청을 한번 이 항체가 생성되었던 이 혈청을 주사한 생지였죠. 자, 항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단백질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혈장에 항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이 혈청에. 그래서 혈청을 넣게 되면 그 원래 생성되어 있던 그 항체들이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에서 얘가 살아남게 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빨리 끝내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급하게 설명을 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등교를 해서 다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백신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 조사하기라는 탐구 활동 과정이고요. 인류는 백신을 이용해서 많은 질병을 극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말라리아,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질병에 대한 백신은 아직도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뭔가 상용화되거나 아니면은 치료가 100% 치료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뭘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과 예방하기 힘든 질병은 그 차이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진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듣기 전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바로 답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감기는 예방접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기는 잘 걸리죠. 예방접종 했다고 무조건 안 걸리는 이러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뭔가 특정 백신을 딱 확정 짓고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맞는 그 백신은 올해 이런 게 유행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확률이 있는 이러한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0%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좀 높은 이런 백신을 만들어서 맞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독감도 이 원인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일단 바이러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이가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백신을 우리가 확정지어서 뭔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면역 관련 질환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백혈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줘서 되게 고맙기도 하지만 이 백혈구들이 좀 과잉으로 활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생성되는 질환이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답이 없나요? 자, 먼저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어, 병원체가 사실 아닌데 어떤 항원이 병원체가 아닌 건데 항원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되게 과도하게 뭔가 이 백혈구의 반응이 일어나는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알레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혈구 반응 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타민 이런 것들 분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분비가 되면서 혈관도 확장시키고 그래서 막 통증도 유발하고 막 너무 심하게 막 이런 가려움이나 콧물들 같은 것들이 막 백혈구들이 죽어서 생성되는 그 사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의 모임이 이제 콧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백혈구들이 활동을 해서 생성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 우리 몸 안에서 사실 우리 건데, 사실 자기 건데 그 자기 거를 자기 거가 아니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으로 인식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런 조직들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보조 T 림프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우리 보조 T 림프구는 처음에 대식세포에 의해서 항원 제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첫 단계에서 작용하는 림프구였죠. 이 보조 T가 있어야만 세포성 면역도 일어나고 체액성 면역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 T 림프구를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그 보조티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보조티가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뒤에 이어지는 면역 과정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또 길어진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들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 화이팅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